여러분들 시간이 아까 전 지문을 조금 빠르게 끝내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여기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여러분들 글을 읽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피드백을 좀 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내가 여러분들 아주 오래 본 건 아니지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난 사범대 출신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이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냥 나는 뭘 좋아했냐면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아주 예전에 그 독서학원에서 좀 오래 근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독서학원 안에서 이제 중학생 애들은 내신도 봐줘야 되니까 내신 공부도 시키고 이제 책도 읽히고 글도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 글 읽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독해를 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해를 자 나는 7살부터 가르쳐봤거든. 7살부터 고3까지를 다 가르쳐봤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얻게 되는 어떤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전부 다 봤거든. 전부 다 봤는데 우리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잔인한 게 뭐냐면요. 인간이 읽기 능력이 급증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나는 젊은 시기, 그러니까 중년 이전의 시기라고 본다면 크게 인생이 2번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은 이미 여러분들이 놓쳤어요. 언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만 12세 때. 그때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국어교과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질문 만들기가 나오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막 그 소설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뭐 하냐면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질문을 여기다가 이제 만드는 거거든. 만드는데 어떤 질문을 만드냐면 책을 읽기 전에 가질 수 있는 질문, 제목만 읽고 가질 수 있는 질문, 책을 읽고 난 뒤에 인물에게 가질 수 있는 질문 만들기를 해요. 질문 만들기를 한다는 건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걸까요?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 이전까지는 생각을 안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글의 구조를 물어봐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가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여러분들 설명문 나오는 지문 하나 있는데 읽어보면 할걸?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읽었다고?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설명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플랑크톤의 역할에 대한 거야. 초등학교 3학년이 플랑크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이라고. 마을에서의 장승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승이 뭔지 알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몰라.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맞지? 지금도 모르는 사람 있을걸? 장승의 역할이 뭔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부 모르죠? 그게 장승의 이름이거든. 자, 그래서 장승이 살면서 장승을 본 적도 없는데 장승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이해하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문단의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이 무엇인지 배워요. 그래서 중심 문장이 밑줄구라고 하고 뒤에 학습 활동이 뭐가 나오냐면 각 문단별로 중심 문장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 문장을 연결해서 요약 쓰라고 해요. 그게 인생 첫 요약이야.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는 거거든요. 4학년 때 뭐 하냐면요. 논설문 배웁니다. 주장 쓰고 근거 찾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연결하라고 해. 그러면 논설문의 요약이 되는 거야. 요약하는 방법 배우는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거든. 생각 안 물어봐 잘. 그러고 나서 5학년 넘어오면 그때부터 갑자기 추상적인 질문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물어보는지 알아요? 혹시 기억납니까? 소방관 이야기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 소방관 이야기 나오면서 뭐 물어보냐면요. 소방관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사 김정희는 이제 유명한 서예가거든. 그 사람의 밑으로 누가 제자가 들어왔는데 제자를 끝까지 안 받아줘. 그러다가 나중에 제자를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서로 달라. 그 가치관 쓰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생각 없이, 추론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생각의 과정에서 읽기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 엄마 책 읽으라고 하는데 책 안 읽은 사람 많을 거 아니야? 많이 읽었어요? 지났잖아. 맞지? 그럼 언제 또 증가할까요? 대학교 1, 2학년 때 증가합니다. 그럼 수능 때 언제 증가하는데?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의 최대한의 연습을 할 뿐이야. 대학교 올라가면 그럼 왜 증가할까요? 지역적인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 그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거기에 플러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GPT한테 물어보고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당연히 안 그러지.
당연히 안 오르는데 하나의 레포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책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여기에서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고 그걸 발췌해가지고 과제를 해결한다? 그럴 때 급격하게 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그 생애 주기에서 그 시기에 오르는데 우리 고3은 그 지난 시기거나 그 이전 시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읽기 능력들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수준에 있는지를 좀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한 명 한 명 좀 피드백을 하자면 서영이는 꼼꼼하단 말이야. 꼼꼼해요. 꼼꼼한데 이제 지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 연습이 좀 더 됐으면 좋겠는데 위에서 정의된 개념이 있잖아. 정의된 개념을 내가 이해했어.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걸 읽었을 때 여기서 여기로 이어지는 게 당연해. 그거 쓰지 마. 머리로만 생각해. 근데 그거 놓쳐서 문제 틀렸어? 그걸 키우는 거야. 그래서 정리되는 내용을 더 줄여서 너무 이 지문에 진짜 추상적인 말이 너무 많거든.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랑 그 다음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도대체 무슨 말인데 예시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들이야.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히 채권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채무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계약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적을 필요가 없어. 따지고 보면. 왜?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알겠죠? 그런 것들을 줄이려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다송이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심해요. 어떤 건 다 맞추고 어떤 건 다 틀린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럴까요? 일반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 어휘력이 약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왜 어휘력이 안 키워지냐면요. 지문을 읽고 어떤 문장을 했잖아. 이해 안 되잖아요. 뒤로 넘어가는데 얘 찝찝하잖아. 다시 돌아와서 이해해야 되는데 다시 안 돌아가고 그 뭉개진 상태로 그냥 다음 거 넘어가는 거야. 근데 아다리가 잘 맞아. 그럼 다 맞는 거야. 아다리가 안 맞아. 다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글을 읽고 실제로 시험 칠 때 그걸 할 수 없지. 실제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지문이랑 단어랑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가 돼. 지금은 이제 하다 보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 설명 들으면 하면서 다 되지. 근데 그거를 내가 뭐 해봐야 되냐면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해봐야 돼요. 내가 저 읽는 방식대로 읽었을 때 어디에서 빵꾸가 나는지를 찾아야 돼. 빵꾸가 났는데 사실은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그 빵꾸 나는 지점은 내가 다시 요거로 찾아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오를 거야. 유영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그렇게 오래 안 봐가지고 아직까지 성향을 잘 모르겠는데 일관된 기준이 마찬가지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휘력은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지금 두 개의 문제에서 하나 답 체크했어. 그리고 다시 읽었어.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답을 고쳤어. 그게 되게 내가 스스로 정화작용을 한 거잖아. 그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시험 칠 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없어요. 시험 칠 때는 지문을 2번 읽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거든. 그러면 내가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이 답이 나왔는데 두 번째 읽었을 때 이 답이 나왔으면 첫 번째 읽을 때부터 두 번째 나온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연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애초에 읽을 때 뭘 생각했어야 되지? 생각을 교정하는 거야. 선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필요하고요. 주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읽기에 대한 그 철학이랑 굉장히 부합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찌됐건 간에 최대한 여기에 나온 내용을 이해를 바탕으로 하려고 해. 그래서 글에 나와 있는 굉장히 추상적인 걸 구조화해가지고 구조로 만들어서 좀 찾으려고 하거든. 사람이 나오면 삼각형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왜 오래 걸릴까요? 게을러서 그래요. 연습을 안 해서. 평소에 문제만 안 두니까. 하라고 할 때만 하니까. 수업 시간에만 하니까.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점은 낮은데 고점은 되게 높다고. 그러면 저점이 낮은 거를 메꿔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메꾸는데? 반복으로 메꾸는 거야. 오독을 안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시간이 줄어들 거야. 그러지 않으면 시간은 안 줄어들 거야. 시간이 줄어드는 건 반복을 통해서 줄어드는 거야. 머리로 줄어드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경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가 지금 다 못 봤는데 이번 주 수업했던 것 중에서 이 지문의 정답을 다 맞춘 사람은 너가 유일하단 말이야. 근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지문도 다 그렇게 하나? 뭐가 문제냐면 했어야 되는 생각을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해서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던 일관된 기준이랑 좀 연결되는 건데 이제 일관된 기준에서 조금 더 넘어가고 나면 내가 문제를 풀고 이제 평소에 이제 시험 트레이닝을 많이 하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내가 그걸 다시 복기해 보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복기해 볼 때 맞은 거랑 틀린 게 있으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결 자체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마 그 후의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본인 사생활 내가 모르니까 나중에 뒤에서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평소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내가 모든 지문마다 일관되게 적용해서 해야 되는 생각들을 빼먹지 않고 하는 연습들이 좀 되어 있다면 구멍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경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문을 읽고 나서 다 틀리는 경우는 잘 없을 거야. 근데 지문마다 한두 개씩 틀리는 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했어야 되는 생각들을 촘촘하게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간 좀 남아가지고 조언 좀 해줬습니다. 이게 단체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성장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사직여고는요 여러분들 몰라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국어 기준으로는 학부 내신을 열심히 그냥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정시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학교 중에 속하죠. 이번에 사직도 얘기 들었어요. 전교 1등부터 5등까지 최저 다 못 맞췄다고? 못 들었어요? 여러분 학교는 그게 좀 적어요. 이제 좀 수능과 연계된 학교 시험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수시 성적 안 나왔다고 그냥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어찌됐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발전시키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수시로만 따지면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개정 교과서 첫 해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없고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맨날 똑같은 거 반복했잖아. 왜 그런데? 기출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다 처음 교과서잖아. 이제 그건 단점인데 장점은 뭔데? 수능도 다 처음이야. 바뀐다고. 여러분들 수능 때 바뀌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 맞죠? 그 바뀐 수능을 다 처음 친다고. 재수생도 처음 친다고. 최고의 기회거든. 수능으로만 따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훨씬 잘 나올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알겠죠? 단 교육과정에 있는 것들을 잘 따라갔다는 전제하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꽤 책임감 있게 챙겨주시는 편이기도 해요. 그건 장점이지. 자, 봅시다. 지문. 채권 얘기입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아마 거의 못 떠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연결을 좀 하자면 채권이라고 하는 건 채에 대한 권리라고 했어요. 채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뜻 자체는 빚이야. 자, 그래서 빚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채권자. 채무는 빚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돈을 갚든 하라는 대로 하든 뭘 해야 된단 말이야. 못 갚으면 뭐 장기를 떼주든 그러면 안 되지만. 맞죠? 자, 그래서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의무의 자세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급부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를 소멸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 문장을 쉬운 말로 바꿔보면 옆에다가 기록할 필요가 없는 문장이야. 왜 그런데? 급부를 이행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급부는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어요?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 급부를 의무로 바꾸면 뭐야? 해야 되는 일을 다 했어. 근데 채무가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소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맞죠?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이 문단에서 정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정도의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게 좋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도 많지만 그 이외의 내용일 수도 있대요. 아까 행동 얘기했잖아. 행동은 재화나 서비스가 아닐 수도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기도 한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뭔데? 권리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권리의 발생인데 계약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아니게 생긴 것도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계약이라고 하는 게 권리라고 하는 게 꼭 계약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거야. 그걸로 끝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도 특별한 정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왜냐면 우리가 계약 같은 거 할 때요, 계약서 쓰고 서명하는 것도 계약인데요, 말로 계약하는 것도 계약입니다. 그것도 어기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우리가 구두계약이라고 하거든. 자, 다음.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인정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권리 발생 등의 효력.
이게 어디에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 적혀 있겠지. 자,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 계약이라고 하는 건 성립되면 계약서 내용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요 말이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완전 생판 모르는 정보가 나오는 거야. 자,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게 되게 추상적인 문장이죠. 맞죠? 자, 그래서 되게 추상적인 거 여러분들 되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것도 되게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예시를 잘못 연결하면 완전히 잘못 읽어버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좀 연습하고 나면 되게 예시를 찰떡같이 넣을 수 있는 좀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뭔가를 설명할 때 예시를 찰떡같이 듣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굉장히 고급 능력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연결해보자면 그런 거야. 계약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평소에 그래도 일상에서 많이 하는 계약 뭐 있습니까? 핸드폰 구매할 때 왜 5만 대만 대다 다 서명하라고 하잖아. 여기 서명하세요, 저기 서명하세요, 막 서명하잖아. 계약이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재화야, 핸드폰이. 핸드폰 지금 당장 필요해. 계약을 성립시켰어. 그러면 서로 해야 되는 행동 뭔데? 나는 뭐 해야 돼? 돈 줘야 돼. 저 사람 나한테 뭐 줘야 돼? 핸드폰 줘야 돼. 그게 계약의 성립이잖아. 맞죠? 계약을 성립시켜서 핸드폰 확보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건 어떻게 한다고?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자, 여기서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다음 거 읽으면 돼. 뭐냐면 성립시킬 수 있다는 건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거든. 이해돼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뭘 가진다는 거야? 권리를 가진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예약이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자, 이를 위해서 예약이 활용된다고. 자, 그러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가 뭐야? 예약인 거야. 이해돼요? 이게 예약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에서의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서로 구별된답니다. 자, 그래서 기차 탑승을 위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평소에. 맞죠? 근데 여기서 뭐래요?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법적인 관점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약이라는 거야.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약이 뭔데? 기차 탑승을 위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고 얘가 여기에 왜 해당하지 않는지를 진짜 좀 촘촘하게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거든. 얘가 왜 아닌지. 근데 나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도 내가 이 지문을 처음 읽었을 때 했던 생각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을 읽고 얘가 여기에 왜 해당하는지, 얘가 여기에 왜 해당 안 하는지를 나는 못 찾았어. 왜 법적인 예약이 아닌지.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뭐 하고 예약했다라고 하는 건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얘가 왜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이 아닌지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 뒤에 나오는 예시에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떠올렸거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이래요. 자, 그러니까 예약은 무엇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어? 계약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어. 계약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재화나 서비스 내용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급부 내용은 의무 내용이겠다, 그쵸?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대요. 자, 여기서 계약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습니다. 혹시 연결돼요? 자, 예약은 계약의 일종이라며.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게 예약이라며.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다른 계약이랑 이 계약이랑 똑같아, 달라? 다릅니다. 이해돼요? 얘는 예약에 해당하는 계약. 이 다른 계약은 뭐야? 본 계약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계약이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예약은 계약인데 다른 계약을 성립시키는 계약이 바로 뭐야? 예약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약이라고 하는 건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대요.
그 두 가지 유형이 뭐였어? 첫 번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라는 거야. 그럼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뭔데? 예약하면 뭐가 생긴다? 권리가 생긴다. 자, 생각해보세요. 권리가 생긴다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뭐도 생긴다. 그렇지, 의무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권리가 생긴다는 건 의무도 생긴다는 거야. 자, 법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채권은요, 여기서 말하는 발생된 채권이야. 발생된 채권은 뭐 때문에 발생된 건데? 예약 때문에 발생된 거야. 맞죠? 예약 때문에 발생된 채권의 급부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해야 되는 내용이죠.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거랍니다. 사람 몇 명 나와? 2명 나옵니다. 맞죠?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 상대방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다음 예시를 보면요. 예시가 진짜 찰떡같이 쓰여있죠. 자,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서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 중에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대요. 자,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본계약이라고 하는 게 뭔데? 요거네. 자, 예약이 뭐라고 했어?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게 예약이라며. 그러면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게 예약인 거겠지. 자, 그러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회사가 있어. 내가 읽을 때도 실제로 이걸 그림을 좀 그렸어요. 왜냐면 그냥 읽기에는 좀 어려웠어. A, B, C가 있어. 급식업체야. 손들었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급식 먹고 싶은데 우리한테 급식 줄 사람 했더니 손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메뉴를 봤다.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게 A였어. 그래서 A가 선정됐다고 A 회사한테 통지를 해줬습니다. 자, 이 상황이야. 사람 몇 명이었어? 예약상 권리자랑 상대방이었지. 둘이잖아. 맞죠? 자, 그럼 이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다송아, 예약상 권리자가 누군데? 예약상 권리자인데 우리 회사에게 우리가 할게요 라고 한 거잖아. 맞죠? 그럼 예약은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예약을 우리가 할게요 라고 했으니까 A가 한 겁니다.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약상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누군데? 우리 회사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약은 A가 한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B가 A가 됐다고 통지를 했어. 그럴 때 뭐가 성립한다고? 예약이 성립한다고. 근데 본계약 내용이 뭐였어? 선정된 업체가 급식 제공하고 대금 받는 거라고.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켜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우리 회사는 뭐 해줘야 돼? 승낙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관계에서 우리 회사랑 A 관계에서 채무자 누군데? 우영아 누구야? 이 관계에서 채무자 누군데? 쉽게 생각하세요. 의무니까. 여기에 회사는 이에 응할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죠. 의무 누가 가지고 있어? 의무 누가 가지고 있어? 회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론 채무자는 누가 되는 거야? 우리 회사가 되는 거야. 채무자가. 이해돼요? 이 관계에서. 자, 다음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의사 표시만 해도 뭐가 된다? 본계약이 성립한대요. 그러면 뭘 안 해도 돼? 요구하고 승낙하는 거 안 해도 되네. 그냥 의사만 표시하면, 나 하고 싶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예시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가족 행사를 위해서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자, 의사를 표시한 게 바로 뭔데? 식당에 도착한 겁니다. 맞죠? 자, 의사를 표시했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바로 뭐가 된대요? 본계약이 스타트 된대요. 맞죠? 본계약이 성립함으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라고 되어 있죠. 자, 급부의 또 다른 말 뭐라고 했어? 의무 내용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식사 제공이 의무네?
내가 이 식당 갈게요라고 전화한 사람이 있어. 식당 방문객이겠다, 그치? 손님이야. 그 다음에 식당이 전화를 받았잖아. 식당, 맞죠? 자, 그러면 예약한 사람이랑 식당이 있다고 쳐. 의무가 지금 식사 제공이라며. 여기서 채무자 누군데? 좋아요, 누구야? 식당이 되는 거야. 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식사 제공이 의무인데 식사 제공 누가 하는데? 식당이 하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채무자가 식당입니다. 이 얘기 왜 하느냐? 이거 여기서 조금 더 고급으로 들어가면 이 두 가지 예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쌤이 지난번에 채권 채무 관련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돈 주는 사람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면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이야. 채무자는 돈 주는 사람이거든. 맞죠? 돈 갚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니까 돈의 방향의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잘 봐봐. 첫 번째 예시에서는 돈 주는 사람이 뭐로 되어 있어? 채무자로 되어 있어요. 식당 들어가는 사람은 돈 주는 사람이 식당이야, 손님이야? 손님이잖아. 식당에 방문해서 돈 주는 사람 손님이잖아. 손님이 돈 주잖아. 식당은 뭘 줘요? 밥을 주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주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여기서는 돈 주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좀 반대의 관계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문제를 풀 때 표에서 극분의 동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꼬아놔가지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이 예시를 보면서 내가 당시에 했던 생각은 뭐냐면요. 이거를 딱 보고 났더니 내가 드는 의문이 있었어. 어떤 의문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화로 식당 예약해 안 해? 많이 하잖아. 맞지? 그럼 그거 일상에서 예약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왜 법적인 예약인데 얘는 왜 법적인 예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둘 차이가 뭔데요, 사연아? 의무? 아닙니다. 기업은 기차 탑승을 위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게 그거라고. 근데 밑에는 뭐야? 식당에 간다고 예약하고 도착해가지고 밥 먹고 결제하는 거라고. 뭔 차이가 있어요? 돈 주는 시간. 미리 돈을 지불하고 인 거야. 그래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를 뭐랑 연결해? 다른 말로. 계약이 뭐가 됐다? 보경아, 뭐가 됐다? 그렇지. 법적으로 얘를 예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예약의 법적 뜻이 뭐였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예약이라며. 그러면 계약 성립하기 전이야 아니면 후야? 예약은 전이야. 결제하기 전에 하는 게 예약이라고. 그래서 전화로 식당 갈게요 하고 밥 다 먹고 꺽 하면서 결제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그 결제가 밥 먹고 결제하는 게 계약의 성립인 거거든. 근데 요거는 뭐야? 결제를 벌써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이 이미 성립된 거라고. 맞죠? 자, 계약이 성립됐어. 그러면 뭐만 남았어? 기차 탑승만 남았잖아. 그러면 기차 탑승은 의무야, 권리야? 권리죠. 안 타도 되잖아.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무가 끝났어요, 이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기차 탑승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인 거잖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야? 기차 탑승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결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얘는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71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기억에 대한 이해.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돼, 다솜아? 정답 몇 번 돼야 돼요? 도경아, 정답 몇 번 돼야 돼? 3번이 되는 거죠. 미리 구입하는 건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 채권의 행사가 뭔데? 기차 탑승이야. 기차 탑승 시점만 뭐라고 하는 거야? 미래로 정해두는 거거든. 그럼 권리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예약이 아닌 겁니다. 5번 선택한 학생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다른 반에서도. 자, 봅시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걸 뭘로 바꿀 거야? 계약의 성립으로 바꿀 거야. 볼게요.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고 하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라고. 계약은 이미 끝났어요.
맞죠? 자,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건 계약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를 빼고 나면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이 바로 무엇의 정의인데? 예약의 정의예요. 예약의 정의가 뭐야?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예약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그건 법적인 예약이라며. 기억나죠? 법적인 예약. 근데 이 기억의 예시가 바로 뭐였어? 법적인 예약이 아니라 일상적 예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근데 5번에 있는 이 문장은 법적인 예약이라고. 그래서 얘네 둘이가 연결되면 안 된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다음 글 넘어가 봅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예약의 유형에 따라서 발생 문제의 양상이 서로 다르대요.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어. 자, 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거잖아. 맞죠?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건 좀 쉬운 말로 하면 해야 되는 행동을 안 했다 이 말이야. 맞죠? 했어야 되는 행동을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진다고?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무슨 책임을 진다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채무불이행이 뭐야?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잖아. 맞죠?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했다. 그 책임을 진다고.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요거 문제로 안 나오는데 사실 요것도 좀 까다롭긴 해요. 자,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된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뭘로 바뀐다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대요. 자, 물어봅시다. 채무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원래 뭐에서 뭘로 바뀌었는데? 예시를 좀 생각하면 좋은데 뒤에 나오는 보기 문제에 예시가 있었어요. 보기에 미용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예약한 사람이야, 전화로. 맞죠? 내가 예약을 했는데 미용실을 갔다? 늦을까봐 택시까지 타고 왔어. 택시비 3만원 썼어요. 도착했어. 내 위치, 내 시간에 이상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나쁜 사람이 끼어들어서 위법한 방법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미용시술을 그 사람이 받고 있었어. 그러면 나한테 손해 발생했어, 안 했어? 3만원의 택시비 손해가 발생했잖아.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지금 이 미용시술을 여기서 못 받게 됐잖아.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 그리고 그 미용실 입장에서도 나한테 뭐 해줘야 되는데, 미용실은? 머리 잘라줘야 되지. 맞죠? 그게 의무야. 왜? 내가 예약상 권리자잖아. 내가 예약상 권리자로서 전화를 했다. 그래서 갔어. 그럼 그 미용실의 의무는 내 머리를 잘라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 급부 내용은 뭐였는데? 머리를 잘라주는 게 급부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 안 해줬으니까 돈으로 물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돈으로 물어주는 채무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야. 원래는 머리 잘라주는 거였는데 돈으로 바뀌었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만약 타인이,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은 누군데? 제3자죠. 자,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내 자리 빼앗아가지고 새치기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지. 야, 너 왜 내 타임인데 네가 머리 받고 있어? 너 내 택시비 물어내. 라고 할 수 있다고. 맞죠? 자,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의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건 뭐야? 날 고의로 방해해서 손해를 만들었으니 너도 뭐 해야 돼?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진다고.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진다. 이게 뭐야? 요거잖아, 요거. 맞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는 말이야. 자,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상대방이나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예약 상대방이 누군데? 미용실. 그 다음에 방해자 누구야? 새치기 한 놈. 맞죠? 자, 둘 중에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따지고 보면 내 손해는 3만 원이야. 근데 얘한테도 3만 원 받고 얘한테도 3만 원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3만 원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둘 중 누구라도 갚으면 의무가 사라지는 거야. 왜 그런데?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급부 내용이 뭔데? 내가 받은 손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거.
내가 받은 손해 얼마야? 택시비 3만 원. 둘 중에 아무나 물어줘도 된다고. 맞죠?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7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습니다. 요거 예시 뭐였는데? 급식업체 공모였죠. 자,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요거 예시는 식당 예약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찾기 쉬운 거 뭘까요? 얘입니다, 얘. 디귿. 근데 디귿이 제일 중요해. 자, 보세요. 본 계약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진짜 계약. 본 계약. 급식업체랑 우리 회사랑 계약할 거 아니야. 본 계약에서 서로 뭐 해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 뭐 해줘야 돼? 우리 회사 급식업체한테 뭐 해줘야 돼? 실제 계약에서 완전 최종 계약, 본 계약에서 돈 줘야지. 급식업체는 우리한테 뭐 줍니까? 밥 줘야지. 맞죠? 자, 지금 역할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회사는 돈 주는 거고 급식업체는 밥 주는 거야. 자, 본 계약상 급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채무자 누구라고 했어 아까? 우리 회사야 아니면 급식업체야? 채무자 누구였어? 우리 회사였죠. 이해돼요? 자, 우리 회사가 채무자입니다. 그럼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겠네. 채무자가 해야 되는 행동 뭐였어? 좋아요, 뭐였어? 돈 주는 거. 그래서 디귿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대금 지급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급부는 의무라고 했잖아. 채무자 누구야? 우리 회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의무 내용 뭐야? 돈 주는 거야. 그럼 걸리는 건데 밥 주는 거. 채권. 이해되죠? 자, 다음 기억 봅시다. 자, 예약상 급부가 있다, 그쵸? 예약상 급부라고 하는 건, 잘 보세요.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따라서 상대방이 승낙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야? 예약상 채권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예약상 권리자랑 상대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물어봅시다. 예약상 권리자 채권자야, 채무자야? 채권자. 상대방 누군데? 채무자. 상대방이 해야 되는 일 뭐야? 승낙. 상대방 아까 누구라고 했어? 우리 회사. 우리 회사가 승낙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A가 선정됐잖아. 저 할래요라고 해서 우리가 메뉴 보고 와 여기 맛있겠다라고 합격했다고 통지했잖아. 그러면 A가 저 그럼 합격했으니까 저희가 급식 줄 테니까 빨리 돈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오케이밖에 없다고. 승낙하는 거라고. 자, 왜 의무인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에 응한다는 게 뭔데? 요 승낙하는 걸 말합니다. 응하는 건 대답하는 거잖아. 그 대답이 뭐여야 되는데? 승낙이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회사가 채무자라고 했어. 이에 응할 의무를 지는데 응하는 건 뭔데? 우리 회사가 승낙하는 거라고. 맞죠? 자, 그래서 기업,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예약상 급부는 뭐 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뭐 하는 거? 승낙하는 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다음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사실 이거 몰라도 답은 해결되긴 하는데, 자, 식당 예약이잖아. 맞죠? 자, 식당 예약에서 내가 전화 건 사람이 있어. 맞죠? 자, 그 다음에 밥 주는 식당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서 채권자 누구야? 전화 건 사람 식당 채권자 누구야? 전화한 사람이죠. 내가 예약상 권리자야. 맞죠? 예약상 권리자가 하는 행동이 급부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급부는 누가 해야 되는 행동이야? 채무자가 해야 되는 행동이야. 맞죠? 자,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예약상 급부는 채무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럼 그 관계에서 채무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뭔데? 밥 주고 돈 받는 건 뭐에 해당해요? 본계약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에 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게 뭐였어? 식당에 도착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식당에 도착하는 순간 뭐가 스타트라고? 본계약이 스타트라고. 자, 그러면 예약 관계에서 이거는 예약이잖아. 이거 본계약이고 본계약은 밥 주고 돈 받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예약관의 관계에서 식당이 해야 되는 일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오는 순간 밥 주는 건 뭐야? 본계약이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식당이 해야 되는 일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해되죠? 얘네는 요구받고 승낙해야 되는 게 의무야. 근데 식당 입장에서 의무 없습니다. 와야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의무 생기는 거 본계약이야. 그러니까 예약상 계약에서는 아무것도 안 생긴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요거야. 요거랑 요거 찾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특히나 이거 급식 대급 지급이 왜 맞는지. 채무자가 누구냐? 다 중요한 거야. 채무자가 해야 되는 내용이 급부고. 알겠죠? 자, 다음. 요건 아까 미용실 내시 아까 쌤이 들어줬다 그쵸? 자, 그래서 세치기 한 사람이 병입니다. 미용실이 을이고. 자, 봅시다. 여기에서 또 웃긴 게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둘 다 뭔데? 채무불이행이야.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증명돼야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안 진다고. 근데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이지.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도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는 문장이야. 자, 그래서 뒤에만 보면 됩니다. 자, 일단 과실이 있어요. 무조건 채무불이행이다. 그쵸? 했어야 되는 일 안 했어. 했어야 되는 일 뭐였어? 머리 잘라주는 거. 안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 있어 없어? 있죠. 자, 그 다음 병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 있어 없어? 있지. 채무불이행 책임 있고 병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 있고. 근데 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손해배상 채무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을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생겼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2번 선지.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맞죠? 채무불이행 책임이 요거로 될 겁니다. 바뀔 거잖아. 자, 그래서 을이 배상을 하면 갑에 대한 채무 사라진다? 맞죠? 한 명이 갚아주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어떤 채무를 지는데? 손해배상 채무지지. 급부 내용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하죠. 그러니까 한 명만 갚아줘도 되는 거잖아. 맞는 말. 급부 내용 동일하다는 지문에 있었다 그쵸? 자, 다음 4번 봅시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 생각해봐야 되냐면 을과 병이 모두 채무불이행 책임을 졌는지를 생각해봐야 돼. 자, 을과 병이 있다고 치면 을은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떤 의무였어? 머리 손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의무 안 했어요. 채무불이행.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병 원래 했어야 되는 일 있어 없어? 없어. 자, 근데 세치기 했다는 이유로 뭐가 생겼어요? 손해배상 채무가 생겼잖아. 맞죠? 자, 그러면 병이 채무불이행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뭔데요? 이 갚아야 되는 돈을 안 갚고 도망가면 그때 채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병은 원래 채무가 없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려면 손해배상 채무를 하지 않아야지 병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을은 머리 손질 안 해준 것만으로도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는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을과 병은 모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맞죠? 자, 병은 안 되고 을만 돼. 이해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뒤에는 맞는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파헤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분석이에요. 분석. 알겠죠?
실제로 내가 그 모의고사를 시간제고 풀 때는 이렇게 할 수 없지. 그렇죠?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하나 따지면서. 자, 다음. 시간 조금 부족한 관계로 요거는 같이 읽고 한 문제만 같이 여러분들이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조세는 세금이다, 그쵸?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그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조세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 있답니다. 조세 귀착이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본다, 그쵸? 나도 처음 들어봐.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정부는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 귀착을 고려한대요. 자, 조세 귀착에 정의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거 없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뭐 찾아야 돼? 일단 조세 귀착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찾아봐야 돼요. 맞죠? 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법적 귀착은 법적으로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의미한답니다. 아, 법적 귀착이라고 하는 건 조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는 부담이 법적 귀착인가 봐. 법적으로. 자, 그 다음 조세 부담의 경제적 귀착은 실질적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지는 부담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뭘까요? 일단 귀착이 두 종류 나왔어요. 법적 귀착이랑 경제적 귀착이 있습니다. 예시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어, 머릿속에서.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 귀착은 뭐야? 법적으로 통지서가 내려와가지고 세금 내세요라고 소리를 들은 사람, 그 사람이 법적 귀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실질적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실제로 돈 내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돈 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돈은 이 사람이 낼 수도 있다고. 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착이 뭐야? 경제적 귀착이 됩니다. 법적 귀착, 경제적 귀착 이렇게 따로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따로 적혀있지. 맞죠? 자, 그래서 흔히 어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 법적 귀착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부담을 모두 지는 것. 자, 법적으로 귀착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모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흔히 생각한대요. 이 문장 왜 나와 있는데? 설마 왜 나와 있어? 흔히 이렇게 생각한대요. 왜 나와 있는데? 아닌 거 얘기하려고. 맞죠? 그럼 아닌 게 더 중요할 거 아니야. 생각해봐봐. 조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 떠넘겨지는 게 가능하다고. 이해돼요?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자루당 700원인 볼펜에 100원의 물품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됐다 해봅시다. 공급자에게 부과됐다, 다른 말로 뭐야? 뭘 가지고 있다? 법적 귀착을 가지고 있다. 맞죠? 자, 이때 법적 귀착은 공급자에게 발생한대요. 법적으로 이 사람한테 돈 내라고 했으니까. 맞죠? 공급자가 기존 가격에 100원을 더 받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된답니다. 자, 100원을 더 받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된대요. 생략된 게 많습니다, 지문 안에. 새로운 균형 가격이, 이거 새로운 균형 가격이다, 그쵸? 100원을 더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된 거. 그게 얼마라고? 760원이라고. 오르게 됐다고 했을 때 조세 부과 이전 가격보다 6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공급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상쇄된답니다. 이는 수요자가 기존보다 60원을 더 지불하고 볼펜을 구입하게 되면서 60원의 조세 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나도 실제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이었거든, 지문이. 나도 그려봤어. 처음에 이것만 보고는 선뜻 안 떠오른단 말이야. 자, 볼펜이 700원이었어요. 이거는 가격이야. 맞죠? 자, 그럼 700원짜리 볼펜을 팔았어. 공급자 얼마 받아요? 원래 얼마 받아? 조세 부과 전에 얼마 받아? 700원 받겠지. 맞죠? 700짜리 볼펜을 팔아서 내가 700을 얻었어요. 중간과정 다 빼고. 맞죠?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100원의 물품세가 들어갔답니다. 누구한테 부과됐어? 공급자한테 부과됐어요. 자, 700원짜리 볼펜을 샀어요. 공급자한테 얼마 들어가? 얼마 들어가요? 설마 얼마 들어가?
자, 공급자는 물건을 가지고 판 사람이야. 맞죠? 세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국가한테. 그러니까 세금은 떼인다고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떼인 거야, 국가한테. 맞죠? 똑같이 700원을 주고 팔았어. 자, 그러면 그 중에 100원이 세금으로 이제 전에는 없었단 말이야. 새롭게 붙었어. 700원짜리를 팔았어. 공급자는 얼마를 얻게 돼요? 600원을 얻게 됩니다. 떼인 거잖아, 국가한테. 맞죠? 자, 그래서 공급자는 600원을 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난 생각했던 게 좀 극단적으로. 볼펜을 700원 팔았을 때는 먹고 살 수 있는데 600원에 팔면 600원의 이득을 얻으면 가족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급자는 뭘 해야 될까요? 판매 가격을 높여야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판매 가격을 높입니다. 이러다가 굶어 죽어. 그래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야? 760원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됐더니 공급자는 얼마 받게 됩니까? 얼마 벌게 돼요? 유경원 뭘 벌게 돼? 그렇지, 660원 벌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수요자 입장에서, 소비자다, 그쵸? 손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해. 그러니까 국가에게 떼이는 거니까 손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0원에서 760원으로 바뀌었어. 지금 수요자는 얼마 손해봤어? 60원 손해봤죠. 자, 원래 700원 벌 수 있는 거였어. 660원밖에 못 벌어. 공급자 얼마 손해봤어요? 40원 손해봤어요. 요게 바로 뭔데? 경제적 귀착인 거야. 자, 100원의 세금은 누구한테 법적으로 부과됐어? 얘한테 법적으로 부과됐잖아. 근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내? 수요자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법적 귀착이랑 경제적 귀착이 다를 수 있다고. 이해돼요? 그 예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물품세가 이번에는 수요자한테 부과되면, 이번에는 뭐야? 수요자한테 부과되는 거야. 그러면 수요자가 원래 사야 되는 그 금액보다 비싸게 사게 될 거 아니야. 수요자한테 부과됐으니까.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가 줄어들어? 수요가 줄어들 거야. 가격이 올랐으니까. 700원 하던 거 800원으로 올랐어. 10개 사던 거 줄여 안 줄여? 줄이겠지. 8개, 9개로 줄이겠지. 자, 그래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형성된다고. 자, 이로 인해 공급자는 조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낮은 금액을 갖게 된다고. 자, 수요자는 균형 가격에 세금을 더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만 부과된 제조 액수만큼 모두 부담하지는 않는데, 이는 공급자에게 조세 부담의 일부가 전가되기 때문이야. 왜?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자,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수요자한테 붙었어요. 자, 100원의 물품세가 수요자한테 붙었어. 그러면 수요자는 얼마 주고 사게 돼? 800원 주고 사게 되겠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얼마 벌어? 똑같이 700원 벌겠지.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빠. 원래 사던 만큼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수요량을 내릴 거야. 자, 원래 1년에 10개씩 팔았어요.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개수? 줄어들어. 굶어 죽어 안 굶어 죽어? 굶어 죽어. 자, 그러면 굶어 죽어. 그래서 판매량을 늘릴 거야. 판매량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내려야 되겠지. 그래서 800원짜리를 얼마로 내려? 760원 아니다 740원으로 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수요자는 740원 주고 살 거야. 수요자 얼마 손해봤어? 세금 때문에 40원 손해봤습니다. 원래 700원이었는데. 맞죠? 자, 공급자 얼마 받게 돼요? 640원 받게 되겠지. 맞죠? 자, 640원 받았어. 공급자 얼마 손해봤어? 60원 손해보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조세는 지금 수요자한테 부과됐지만 사람들이 안 사게 되면서 수요자는 40원만큼 부담하고 공급자는 60원만큼 부담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알겠죠?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없나?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여기에 낚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봐봐. 한 개 가격이 1,000원의 빵이 있습니다. 앞에 봐. 자, 한 개 가격이 1,000원의 빵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얼마의 물품세가 붙었어요? 200원의 물품 세금이 붙었습니다. 맞죠? 자,
생각해 보세요. 수요랑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져? 무조건 떨어져. 왜? 수요자한테 붙었잖아, 세금이. 이해돼요? 수요량이 떨어질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수요 1, D1이랑 D2가 있어요. 자, 그럼 원래 가격, 원래 수요가 D1이야, D2야? 원래 수요는 수요가 더 많은 거야. 둘 중에 어느 게 수요가 더 많은 거야? 이거는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D1이 수요가 더 많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원래고요. 얘가 세금 부과된 이고야. 그러면 점이 어떻게 될까요? A에서 B로 이동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말은 가격이 1000에서 920으로 바뀐다는 거거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세금이 붙었어. 세금이 붙었어. 1000에서 120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떨어질 수 있어, 없어? 가격이 절대 없어. 세금 붙었는데. 맞지? 그러면 1000에서 120으로 떨어지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격이야,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격이야?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격입니다. 이거 공급 가격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실제 빵 가격 얼마인데? 안 나와 있어요.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별로 어려운 계산 아니야. 공급자 세금 얼마 냈는데? 얼마 냈어? 1000에서 920 얼마 냈어? 80 냈죠. 근데 전체 세금 얼마야? 200원이야. 수요자 세금 얼마 냈어? 200원 중에서 120 냈겠지. 빵 가격 얼마야? 빵 가격 원래 1000원이었어. 지금 얼마야? 1120원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걸 우리가 추론해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거 찾으면 밑에 있는 문제는 공짜야. 알겠죠? 자, 나중에 문제 한번 풀고 한번 매겨보세요. 똑같이 뺏겨 쓰지 말고 자기가 풀면서 생각을 하세요.